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귀촌을 하고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가을을 맞아 산이며 들이며 울긋불긋한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바람까지 시원하게 불어서 카페가 한가할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연을 구경하고 있노라면 꽉 막혀있던 가슴이 살살 풀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면 저를 괴롭히는 만성 두통도 사라지고 숨도 편하게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차를 마시고는 합니다. 카페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라 많이 바쁜데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살고 싶어서입니다.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바로 화병 때문에요. 제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야기 오늘 한번 풀어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는 저와 동생을 두고 떠나셨고 아버지가 저희를 키우셨죠. 할머니 집 근처에 집을 구해 살았는데 아빠는 늘 일 때문에 바쁘셨고 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셔서 저를 꼼꼼히 돌봐주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둘이 지냈고 제가 동생의 대부분을 돌봐줬습니다. 엄마는 안 계셨지만 둘이라 그런지 크게 외롭진 않았어요. 워낙 어릴 때 엄마와 헤어지기도 했고 같이 살 때도 엄마가 저희를 챙겨주신 기억은 별로 없어요. 엄마는 저희보다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았고 아빠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엄마의 웃는 얼굴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죠. 그래서 아빠가 살게 됐을 때 슬프진 않았는데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컸고 세상에 동생과 나, 우리 둘만 남았다는 생각에 많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덕분에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비를 쪼개서 살 수는 있었어요. 할머니도 곁에서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굶고 살 정도는 아니었으니 정말 감사할 일이었죠. 동생과 저 둘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한 엄마는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엄마가 되어서 얼마나 비참한지. 크면서 엄마를 자주 생각하진 않았지만 가끔 정말 힘이 들어서 지칠 때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이럴 거면 낳지는 말지.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던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이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일까?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음은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현실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텐데 제가 대학에 가면 학비에 생활비까지 감당이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직장을 가지려고 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만류하셨어요. 은정아, 네가 부담이 큰 건 알겠다만 그래도 대학으로 진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구나. 선생님 생각에 전문대라도 가는 게 어떨까 싶다. 네 성적이면 전액 장학금을 누려볼 수도 있을 거야. 등록금이 해결된다면 어느 정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졸업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문대로 진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해결되어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동생과 함께 쓸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동생은 다행히 어긋나지 않고 착실하게 학교를 잘 다녀주었고 그런 동생에게 공부 말고 다른 일을 신경 쓰고 싶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모든 금전적인 문제는 제가 다 해결해야 했죠. 전문대로 진학했기에 2년 만에 졸업하는 대학을 3년에 걸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휴학을 한 번 했기 때문이에요. 휴학해서 생활비를 벌고 난 뒤에
다시 복학해서 나머지 1년을 다녀서 졸업을 했죠. 졸업을 앞두고 취업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닐 때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부탁했어요. 은정아, 하루당 10만 원이야. 괜찮지 않냐? 부탁이 일주일만 대신해주라, 응? 나 바쁜 거 알면서. 나도 갑자기 이렇게 날짜가 잡힐 줄 몰랐지. 다시는 부탁 안 할게, 어? 휴학했을 때 친구 따라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모델하우스 안내하는 알바였는데 당시 일당으로 제법 큰 돈이었죠. 고액 일당에 몇 달 알바를 했었는데 친구가 남자친구랑 여행을 간다면서 저에게 부탁을 한 거였어요. 취업 때문에 면접도 여러 개 잡혀있는 상황이라 거절하고 싶었지만 일당이 또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대신해주게 되었어요. 해본 일이라 어렵진 않았고 며칠만 해주면 됐기에 편한 마음으로 일을 했더니 업체 담당자가 저에게 같이 일할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했어요.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준다는 소리에 귀가 번쩍 뛰더라고요. 그리고 연봉도 당시 여자 연봉치고는 높은 금액이었고요. 많이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돈 많이 준다는데 찬밥 더운밥 가릴 처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첫 직장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직장에서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였고 저의 첫사랑이었어요. 저보다 2살이 많은 그와 함께 일하면서 가까워졌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버지 길 아냐? 맞아.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오늘 퇴근하고 같이 마트 가서 장 보자. 음식해서 제사 지내려면 손을 놔야겠다. 장은 어제 도민이랑 봐놨어. 집에 가서 바라면 돼. 그랬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 서운해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제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여겼고 조금이라도 제가 힘들까봐 늘 마음을 써줬어요. 동생 용돈도 마치 자기 동생인 것처럼 챙겨주고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한 일은 먼저 나서서 해주고는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무슨 일이든 혼자 해내야 했던 저였기에 저를 챙겨주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의지를 했고요. 남동생도 마치 친형처럼 잘 따랐기에 가족 아닌 가족 같은 그런 사이가 되었죠. 우리가 4년 정도 연애를 했을 때 저는 청혼을 받았어요. 평생 같이 살자고 말해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럽던지.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이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사이에 태어날 아이와 꾸릴 가정이 너무나 기대가 됐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했을 때가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어느새 불행이 저희 앞에 불쑥 다가와 있었어요. 그 불행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불치병이었죠. 그날은 군대에 간 동생이 휴가를 나오는 날이었어요. 집 정리도 하고 동생 먹을 것도 챙겨놓는다고 연차를 썼는데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정씨, 김대리님 구급차에 실려갔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피를 토하고는 쓰러지셨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마음이 급해진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께 전해들은 그 사람의 병명, 급성 백혈병. 생각도 못한 병 이야기에 그도 저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의 병은 급성으로 발병된 백혈병이었고 더 심각한 건 희귀성이라는 거였어요. 의학이 발달되었으니 이 병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암도 고치는 세상인데 백혈병쯤이야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의 오산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었고 특히 사람의 목숨은 제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 사람과 저는 2년 동안 투병을 했습니다.
떨어진 면역 때문에 병원 입원실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의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은 말라갔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웃을 때마다 가지런한 치아가 참으로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살이 다 빠져 앙상한 뼈가 그대로 도드라지고 얼굴은 핏기가 가셔서 창백하기 그지없었어요. 머리카락까지 모조리 다 빠져 모자를 항상 쓰고 있어야 하는 그 사람의 변한 모습에 그도 저도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아픈 사람만큼 간호를 하는 저도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고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 간호를 하는 날이 계속되니 피곤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 해도 그저 그의 병이 낫는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다시 건강해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몸이 축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결국 그는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생깁니다. 이제는 눈물샘이 말랐는지 눈물이 더 이상 나지 않지만 그래도 가슴 통증은 여전해요. 그가 떠나지 한참이 됐는데도 병상에 누워있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요. 지금 이 정도인데 그때는 더 심각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죠. 회사도 나가지 않아 자동 퇴사가 되었고 군대를 제대한 동생이 식사를 챙겨줬지만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누나 좀 먹어. 안 먹고 그러다가 수창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입맛이 없어서 그래. 억지로라도 먹어. 어? 그때 동생이 참 많이 고생했어요. 지 누나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 식사 시간이 되면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랬거든요. 학교에 갔다가도 점심때만 되면 집에 들어와서 제 밥을 챙길 정도였으니까요. 동생의 정성 덕분인지 저는 점점 기력을 찾아갔고 밖에 외출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사람이 생명력이 참 질긴 게 그 사람이 떠나고 그때 제 심정은 떠난 그레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밥을 떠먹고 있더군요. 입이 비썩 말라 찬물에 겨우 밥을 말아 입안에 밀어넣었어요.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겨우 삼키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웃음도 났습니다. 살겠다고 밥숟가락을 든 제 모습이 허탈해서 비웃음이 그냥 막 나왔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그래놓고선 결국 저는 삶을 택했죠. 그렇게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남자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아직 한창 나이이니 소개해주겠다는 친구들도 많았고 만나보자는 남자도 종종 있었지만 한 번도 그들과 응하지 않았어요. 떠난 그 사람의 자리에 그 누구도 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홀로 지내면서 일에 파묻혀 앞만 보고 살았어요. 겉은 멀쩡하지만 여전히 속은 골마 고름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없었고 저도 마음의 병을 외면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남동생은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동생이 취업을 하자 뒷바라지가 끝나고 저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시작된 가정의 무게가 드디어 가벼워지게 된 거죠. 동생은 일을 해서 받은 초월급을 저에게 전부 다 주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기특한 소리를 하더군요. 누나가 없었다면 나 이렇게 잘 크지 못했을 거야. 누나는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야. 와, 우리 도민이 벌써 이만큼 컸어? 너무 기특한 생각을 한 거 아니야? 내 앞가림은 이제 내가 할게. 이제는 누나만 생각하면서 살아. 알았지? 어느새 훌쩍 자란 동생을 보면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기특한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대견하고 뿌듯했지만
제 가슴속은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기만 했어요. 마음의 병 때문에 생긴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았죠. 그런 제 마음을 애써 외면한 채 저는 또 앞만 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30 중반쯤 되었을 때 또 다른 인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것도 우연히 말이에요. 어? 너 누구니? 저는 김태중 과장님 딸인데요. 아, 네가 은영이구나. 급한 업무가 밀려서 주말도 반납하고 출근했던 날, 그 아이를 처음 만났어요. 같은 팀에 일하는 과장님의 딸이었는데 주말 근무라 같이 사무실에 온 것 같았어요. 초등학생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표정이 왠지 어두웠고 아빠 따라 회사에 온 게 불만인 것 같았어요. 놀이공원에 같이 가기로 했다가 회사에 왔다는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치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줬어요.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길래 이면지에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어요. 뭐야, 아줌마 그림 잘 그리시네요. 그래? 아줌마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어릴 때 많이 그리고 놀았어. 아줌마, 엘사 그려주세요. 엘사요. 그림을 같이 그리고 노는 동안 아이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묻지도 않은 얘기들을 제잘 떠들기 시작하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시간 보내는 동안 과장님 업무가 끝나셨는지 우리 자리로 가까이 오셨어요. 실은 우리 은영이 때문에 노대리가 일을 못했네. 미안해요. 아닙니다, 과장님. 은영이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많이 웃었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네. 점심때도 한참 지났는데 식사 전이죠? 같이 나가서 밥 먹어요. 내가 살게. 네, 고맙습니다. 그날 셋이서 같이 점심을 먹는 동안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했어요. 아이가 하나 끼었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바뀌더군요. 아이는 처음 저에게 보였던 경계심이 다 사라지고 제 앞에서 편하게 얘기를 했고 아이와 대화하는 게 저도 편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날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는 주말 근무 때마다 만나게 되었고 과장님과도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아이와 주말에 만날 때도 있었지만 평일에 일이 끝나고 술이나 저녁을 같이 먹는 날도 생겼죠. 데이트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말이 통했다고나 할까. 과장님도 알고 봤더니 속사정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아이가 있어서 당연히 사모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미혼부셨더라고요. 과장님, 대단하세요. 그 갓난쟁이를 혼자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럼 어떡해. 나도 애 엄마가 그렇게 떠나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래도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제 속에 꽁꽁 쌓아놨던 얘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아니, 꺼내지 못했던 얘기가 어쩐 일인지 술술 나오더라고요. 시작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막상 말을 꺼내기 시작하니 멈출 수 없이 이야기가 나왔고 과장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쏟아냈어요. 과장님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다독여 주셨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를 탓하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불쌍하게도 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더 편하게 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저를 봐주는 것 같아서요. 그날부터 저희는 더 가까워졌고 과장님의 딸과도 자주 보게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없던 아이. 그래서인지 저의 애정을 갈구하는 게 느껴졌고 그런 아이가 마음에 쓰이기 시작했어요. 차마 그 눈길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과장님과 연인이 되었고 2년 뒤 그 아이의 새엄마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아니라는 주변 지인들의 말이
정말 많았어요. 처녀가 어디 남의 자식을 키우려고 그래? 왜 딸린 남자한테 시집가려고 하냔 말이야. 그래 총각 만나서 결혼하지. 은정아, 다시 생각해. 그 사람의 아이까지 맡을 정도로 그 과장을 사랑하니?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경솔한 생각을 하는 거야? 누나, 내가 누나 뭐라든 다 찬성이지만 이건 솔직히 아닌 것 같다. 갓난쟁이도 아니고 이미 초등학생이라며 알 거 다 아는 앤데 어쩌려고 그래. 누구 하나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저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들이었겠지만 하나같이 축하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소리만 냈어요. 그런 모습에 제 속은 너무 답답했고 나중에는 오기까지 생겼어요. 내가 보라는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오기 말이에요. 저희는 결혼을 빨리 진행했고 아이를 생각해서 규모도 작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분명 제가 그 결혼을 선택한 이유에 아이도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염려가 있기도 했어요. 엄마 자리에 제가 들어가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과 달리 아이는 제가 엄마가 되는 걸 무척이나 기뻐해줬고 그 모습에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나서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많이 생겼어요. 우선 동서가 생겼죠. 이남 중에 남편은 마지였고 동생인 도련님이 한 명 있는데 결혼을 한 상태라 동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두 분이 계셨죠. 도련님 네 사이에 아이는 없었는데 그래서인지 동서가 아이를 참 많이 예뻐하더군요. 얼핏 보기에 둘이 닮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분위기도 비슷했고요. 그래서 사이가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아이와 각별해 보였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참 다정해 보이셨고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화목했어요. 제가 어릴 때 꿈꿨던 그런 모습이 다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 와중에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아이와 제 남편에게는 세상 살가운 동서가 저에게는 날이 서 있다는 점이었어요. 오늘 본가에 다녀서 피곤하지? 그래도 당신이 어머니 생신상을 준비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기뻐하실 줄은 몰랐어. 당신 덕분에 내가 교자가 된 것 같아서 고마워 정말. 어머님 생신인데 당연히 생신상을 차려야죠. 음식이 어머니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다음 달에는 아버지 생신이 있는데 그날도 고생해야겠어. 괜찮겠어? 하면 되죠. 걱정 말아요. 그런데 동서 말이에요. 재수씨? 재수씨가 왜? 그게 나를 좀 만져하는 것 같아서 내가 뭐 실수라도 한 걸까요? 에이, 재수씨 그럴 사람 아니야. 아직 낯설어서 수목한 거 아닐까?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여자들한테는 남자들에겐 없는 감각이 하나 더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육감이요. 저희 육감은 분명 나의 손 느낌이 있다고 말하는데 남편은 오해라고 했어요. 아직 안 친해서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뭔가 맞지 않았어요. 생신상을 차릴 때도 뒷정리를 할 때도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이냐 물었거든요. 제가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만 답을 해서 대화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했고요. 저도 나이가 있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가리지 못하겠어요. 분명히 저를 싫어해서 하는 행동이었어요. 동서간의 갈등이야 저도 들은 바가 있었기에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싫다는 걸 억지로 좋아하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니 동서에게 시간을 좀 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형님이라고 손 윗사람 대우를 하게 됐으니 그게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주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저의 노력에도 동서의 관계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왕따시키는 느낌만 강해졌어요. 분명히 제가 남편의 아내이고 아이의 엄마이지만 동서가 끼이면 외부인 느낌이 더 강해졌죠. 외출하고 오니 동서가 집에 와서 아이와 함께 놀고 있다던가 남편의 생일 파티를 동서 집에서 준비를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해 놓는다던가 가족끼리 기념일을 즐기시지만 늘 도련님 부부와 함께 하다던가 심지어 휴가에도 도련님 부부는 빠지지 않았고 일 때문에 도련님이 먼저 집에 가더라도 동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것 등등 우리 가족이 뭘 하든 늘 동서가 끼어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을 하면 엄마의 빈자리를 예전부터 대신해준 고마운 재수씨라는 말로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니 저도 제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아니라 동서가 아이 엄마인 줄 알 정도로요. 그 정도로 관계가 심각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이 다 말린 결혼식을 제 고집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 나중에는 체념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제가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남편이 제 편이 아니니 아무 소용이 없었고 저도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을 더는 하지 않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웃음도 줄어들고 말수도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도련님 부부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없어도 참 인고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이혼 소식에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불러 타일러 보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이혼을 하고 말았고 그 뒤로 도련님은 시댁의 발걸음을 끊었어요. 형과도 연락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두 사람의 변화에 저도 많이 놀랐는데 더 이상한 것은 도련님이 저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였어요. 형수, 형 믿지 마세요. 밑도 끝도 없는 문자 내용에 전화를 걸었지만 도련님은 받지 않더군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이가 동서가 없어진 걸 알고 분리불안을 느끼는 탓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못하고 상담센터를 찾아다니며 아이를 돌보기에 바빴어요. 동서와 워낙 가까이 지내서인지 아이의 분리불안증은 심각했어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초등학생인데도 증상이 심각하고 치료가 잘 되지 않자 남편은 아이와 주말마다 캠핑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나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둘이 있는 것보다는 셋이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나랑 단둘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아이랑 둘이 있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여보,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래.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주말 동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편하게 쉬어. 알았지? 저만 쏙 빼놓고 둘만 캠핑을 다녔어요. 남편의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겠지만 저는 내심 서운했죠. 왠지 선을 긋는 것 같아서요. 엄연히 저도 부모인데 아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늘 배제시키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어요. 그 부분을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죠. 그렇게 분야만의 캠핑이 시작되었고 주말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있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제 취미 생활을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감정이 상해서인지 하는 것마다 집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주말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혼자 있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물론 대부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들이고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있다 보면 늘 내가 왜 결혼을 했는가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일요일 저녁 부녀가 돌아오면 뒤치다거리를 하다가 또 하루하루를 살게 되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남편 말대로 캠핑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캠핑 이후로 아이의 상태가 좋아졌고 상담센터도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졌어요. 점점 생활도 안정되어 가고 저와 아이의 관계도 좋아졌죠. 이대로만 가면 걱정 없겠다 싶었는데 일이 또 터져버렸어요. 그날도 주말에 맞아 남편과 아이가 캠핑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계절이 겨울로 넘어갈 때라 추웠고 저녁에 따뜻한 음식을 먹이려고 한창 식사 준비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았죠. 통화를 해야겠다 싶어 전화기 든 순간 전화벨이 울려 깜짝 놀랐어요. 여보세요? 여보, 왜 이렇게 안 와요? 지금 은혜가 없어졌어. 경찰에 신고하고 찾는 중이야.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다시 전화를 하겠다며 기다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한 저는 남편이 다시 전화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날 연락을 기다리며 밤을 꼬박 새웠어요. 저도 아이를 찾으러 가고 싶었지만 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는 받지 않으니 움직일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자초지종을 설명해줬고 캠핑장에 강아지와 놀다가 아이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렸어요. 자신 때문이라며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걱정이 너무 됐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기다림이 시작되었고 6개월이 지나도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아이를 찾아다녔고 그 때문에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죠.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도 모조리 손 놓고 아이만 찾아러 다녔어요. 상황이 이쯤 되니 집안 가게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생활비가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생활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피가 섞이지 않은 저도 실종된 아이 때문에 힘든데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돈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의 권유로 일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녔는데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할 수는 없었어요. 나이가 들었고 잠시 쉬었던 탓에 저를 뽑아주는 것도 없었어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자 다시 일하기로 했던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아보는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력해져 있던 찰나 남편에게서 아이가 죽은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아무래도 우리 은영이 죽은 것 같아. 단련해야겠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들은 다 포기해도 당신을 포기하면 안 되죠. 나도 지친다. 남편은 더 이상 헛된 희망을 갖고 싶지 않다며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했고 그 소리에 펄쩍 뛰었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도 알 리가 없고 떠나버린 남편. 고통 때문에 그랬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정말 많이 실망했죠. 제가 그러든지 말든지 남편은 호련히 떠나버렸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시댁을 찾아갔지만 시부모님들도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둘째 아들에 이어 첫째까지 마음고생으로 방황을 하니 시부모님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가장이 갑자기 사라지자 저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어요. 이 무슨 기구한 인생인가 싶더군요. 부모님에 이어 남편에게까지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데 있었어요. 남편으로부터 모든 금전적인 지원도 다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요. 당장 다음 달 공과금과 대출이자를 낼 돈도 바닥이 나 있는 상황에 정말 앞이 캄캄해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터졌고 식당 서빙 알바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야말로 손가락만 빨고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코로나 때문에 쉽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배달원들이 급하게 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거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스쿠터 하나를 샀고 그걸로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우중충한 남자들이 많은 배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눈 질끈 감고 일을 시작했는데 또 하다 보니 적응이 돼서 할만해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일이 많아져 수입도 짤짤했고요. 덕분에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됐어요. 일을 하는 와중에도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진짜 무슨 일인지 통연락이 안 되었고 그렇게 전화를 할 때마다 문자가 왔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면서요. 저에게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당장 이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또 아이를 잃은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원망스럽다가도 측은한 마음이 드니 계속 기다려주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일이 생겼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더니 저는 아주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억수같이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일거리도 없고 해서 일찍 일을 마칠 생각이었는데 콜이 하나 떴죠. 익숙한 주소였고 가만 보니 도련님과 헤어진 동서가 음식을 시킨 것 같았어요. 배달을 하면서 우연히 동서가 사는 집에 배달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하이바를 쓰고 있어서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동서를 알아봤고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게다가 집안에 남자와 아이 목소리가 들려서 재혼을 했구나 혼자 추측도 하고 있었죠. 그 동서가 그날 피자를 주문했더라고요. 주소가 눈에 밟혔지만 배달을 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코를 잡지 않더라고요. 별 수 없이 마지막 배달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게 됐어요. 우비를 입었지만 옷끝이 다 젖어서 체온이 떨어졌는지 많이 추웠어요. 입술이 떨리는 걸 겨우 참으며 집에서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뒤 현관을 열고 어떤 여자아이가 나왔고 피자가 떨어지지 않게 손에 잘 쥐어주는데 순간 저는 제 준을 의심했습니다. 아이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목소리도 귀에 익숙했고요. 네, 그 아이는 남편이 잃어버린 딸이었어요. 캠핑장에서 실종됐던 그 아이가 버젓이 동서의 집에서 나온 거였죠. 저는 경악해서 순간 얼어버렸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다치지 않았죠. 그랬더니 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엄마? 아이가 분명 엄마라고 불렀고 곧이어 동서가 나타났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은영아 괜찮아? 엄마, 이 아줌마가 손을 안 놔줘. 뭐? 이보세요. 왜 이래 이 여자? 저는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동서가 소리를 쳤지만 제가 요지부동이자 안을 향해 누군가를 불렀어요. 곧이어 나타난 사람. 네, 예상이 가시죠?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현관에 나타난 순간 저는 하이바를 벗어 던지면서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당신이 여기서 뭐해? 뭐야?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장하시는 발로 거실까지 밀고 들어갔어요. 뒤따라온 동서와 아이가 저를 말린다고 양팔에 매달렸죠. 이건 놔, 이 여자야! 뭐? 이 여자? 저는 멱살을 놓고 해명을 요구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듣게 말하라고 소리 질렀죠. 이어 남편과 동서는 제 앞에서 눈치를 보며 이실직고를 했고
자취중을 들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기가 찼습니다. 아이의 친구는 놀랍게도 동서였어요. 남편과 연애를 했고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생각이 없었던 동서는 아이를 주고 떠난 거죠. 그랬다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알고 보니 결혼하려는 남자의 형이 제 남편이었던 거죠. 너무 놀랐지만 모른 체하고 그냥 결혼했대요. 인생 말아먹기 싫어서 아이까지 버리고 떠나놓고 막상 눈앞에서 자기 딸이 알짱거리니 모성애가 뒤늦게 폭발한 거죠. 숙모가 자기 엄마라니. 그래서 아이와 동서 사이가 그렇게 가까웠던 거고 둘의 분위기가 닮아 있었던 거였어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구나 싶더군요. 도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형과 자기 와이프에게 놀아놨다가 나중에 알게 됐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도련님의 밑도 끝도 없는 문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 나에게 언지를 주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기만 해도 분수가 있지. 어쩜 둘이서 사람을 이렇게 병신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 미안해요, 정말. 나도 다 잊고 새 출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됐던 건데 도저히 아이가 어른거려서 인연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답 없는 여자네. 그럼 당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애를 왜 실종됐다고 하고 죽었다고 한 건데, 어? 그게 제 질문에 남편은 아니 그 인간이 우물쭈물했어요. 모자란 사람처럼 말을 덧없는 행색에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된 것 같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나를 따돌리려고 그랬구나 싶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여자랑 아이라 살림 차리고 두 집살이 하려고?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 하시면 충격이 크실 것 같아서 기가 찼어요. 오로지 자기 식구들을 위해 저를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이 충격받으시는 게 싫었더니 그래서 나를 가림용으로 썼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인간의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그리고 양따귀를 사정없이 때리고 발로 찼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동안 미친 듯이 발광을 하고 나니 그 인간이랑 그 여자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당신 이용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정말 미안해. 대신 우리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끝까지 저를 기만하는 나쁜 인간. 그곳에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도 않더군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했고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기만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부모님을 찾아가 알아낸 사실 모두를 알렸어요. 당연히 두 분은 놀라셨고 시어머님은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죠. 저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싹 다 청구했고요. 처음에는 마음대로 하라면서 큰 소리 치더니 제가 아이 출생의 비밀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자 미안하다며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수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와서 지나온 상황을 생각해보면 참 멍청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면 저에게 이혼하자고 했으면 됐을 텐데 실속은 다 차리려고 하다가 완전 개족이 난 거죠. 저는 위자료로 아파트 한 채를 받았고 코로나 기간에 그 아파트가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귀촌을 했어요. 도시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 뭔가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촌을 해서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모든 상황은 다 끝이 났지만 아직도 그때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에 속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이 되겠지만 얼른 제가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